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11주차 강의 날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날이 되게 춥네요. 이제 초겨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23일인데 오늘 저녁 아마 충남 이쪽도 서남해안 쪽으로는 폭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죠.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까요? 박수호, 권은지, 이제 레포트 쓰느라고 수고했어요. 이민영, 임혜진, 전한솔, 권수빈.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오늘까지 세계 각국의 보호관찰 제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엔 어떤 동향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었죠. 경찰관들이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일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해요. 물론 뭐 잘못된 범죄자의 문제가 더 크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경찰 공무원, 경찰관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경찰학부에서 공부를 하면 어떤 마인드를 4년간 형성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흉기난동 현장에서 자리를 비웠죠.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흉기난동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을 파면시켰다. 파면해달라. 국민 청원이 20만 건 이상이 올라오고 있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자세들 이런 부분까지를 거론하고 있죠.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경의 필요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리고 정말 시험만 잘 봐서 필기 성적만으로 또 사지선다해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로 시험 점수가 좋아서 경찰관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공안직 공무원, 소위 또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 우리가 대학 4년간을 다닐 때 경찰 학부에서 교정을 꿈꾸던 교정 공무원을 꿈꾸던 보호관찰직을 가던 또 경찰관이고자 하는 학생들이건 어떤 마인드가 돼야 될까요? 마인드란 무엇일까요? 직업을 가진다면 직업의식, 직업윤리 같은 게 있듯이 경찰학부 학생으로서의 어떤 가져야 될 마인드, 갖게 되는 마인드, 어떤 자세와 철학, 어떤 태도와 자세,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정의로운 시민이 정말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이 현장에서 뭐 돕는다. 또 친절한 이웃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준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그렇지만 직업으로서의 경찰 공무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대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럴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차이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어떤 희생적인 정신, 정의로움, 용감함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인 거지만은 직업으로서의 경찰관 뭘 가져야 될까요?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늘 배어 있는 몸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리고 그 직무를 잘 알고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공안직 공무원들이 갖는 위험성들, 어려움. 교정직 공무원들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정직 공무원들이 소위 교도관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교도관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두 가지를 들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소명감들이 있고 참 어려운 일을 어렵고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덜 알아준다는 거. 사실 그러긴 해요.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들. 우리 교정이 대한민국 교정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별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도관으로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 공안직 공무원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일반 공무원들이란 건 마찬가지죠. 음, 어,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명감, 청렴함, 직무에 대한 숙지. 그런데 공안직 공무원들은 어떤 위험성 속에서도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러한 또 훈련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그래서 시험만 잘 봐서 공안직 공무원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처음에 교정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경기대에 생겼을 때는 그냥 4년 공부를 하면 7급 장학생으로 뽑아줬어요. 7급으로 특채도 하고 그 뒤로 또 시험에 보면은 일부 과목들은 면제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국민의 이제 평등권을 훼손한다 그래서 안 되고는 있지만 정말 4년간 교정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혜택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직무를 담당할 그런 소양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과목 정도는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어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서 경찰청장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어떤 사건 대응이었다.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지금 직위 해제시킨 상태지요. 물론 또 한편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여성 경찰관들의 무용론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늘 경찰관의 업무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죠.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죠. 또 그리고 그런 현장에도 나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갖추면 되는 거고요. 미국에 가서 중국인 교도소를 갔을 때도 중국인 교도소의 징벌방 또는 미지정이라 그래서 뭔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둬둔 방에서 있는 위험한 수용자들도 여성 교도관들이 현장에 투입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상황에서 현장에도 없었지만 정말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교도관들에게는 진압 장비랑 개호 장비라 그래서 진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개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주거든요. 물론 도주할 때는 현장에서 사살도 가능하고 또 삼단봉, 테이저건, 뭐 권총, 포승, 수정, 수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죠. 이번에 현장에 있던 현장에서 자리를 비운 공무원들, 경찰관들도 테이저건과 뭐 삼단봉, 진압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만 봐서 필기 성적만으로 합격을 좌우하니까 몸살이는 경찰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경찰관을 만들었다. 저도 법무연수원 교수 시절에 걱정했던 게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에는 검찰, 검찰직 사무관, 보호관찰 모든 법무부 공무원들이 전부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특성 때문에 한쪽에 따로 있어요. 교정연수부 그래서 왜냐하면은 받아야 할 훈련들이 있잖아요. 포승을 사용하는 거, 수정을 사용하는 거, 수용자를 이송하는 거, 어려운 상황에서 총기 사용하는 거. 그런데 당시에 80년대 제가 96년부터 법무연수원 교수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넓은 사격장에 사격을 하면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다는 교육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잘한 건지 전자사격 시스템으로 다 바꿔뒀지만 실제 실탄을 사용한 사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태도가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법을 제정했는데 스토커들에 대한 법들이죠. 데이트 폭력, 스토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를 또 불안하게 해서 또 그런 스토커들에게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던 이 피해자를 못 지켜준 거죠. 스마트워치라는 게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이치 전송과 함께 곧바로 119가 신고되는 장치인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점은 있었어요. 스마트워치를 누르는 이치와 살해된 장소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살해된 거죠. 근데 스마트워치를 누른 건 아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엉뚱한 곳에 출동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았다. 위치가 달랐다 조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죠. 어찌되었건 직업 정신의 어떤 부재, 훈련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적어둔 것 중에 이번에 교정에서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겠다 서울구치소 붙어 있는데 이건 코로나19의 영향과도 밀접하죠. 직접 재판을 받으러 나올 수 없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그게 또 누적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굳이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뭐 재판 마지막에 선고만 해야 할 경우에 현장에 꼭 와야 되느냐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격 영상 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결정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전면 등교를 시켰는데 감염도 불안하지만은 이번에 많은 숫자가 또 감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문제가 없이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은 우리의 그 위드 코로나도 정말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델타 변이가 거의 뭐 99.5%래요. 전 세계 델타 변이인데 이게 마지막 변이가 아닌 것 같다. 2년 이내에는 또 다른 슈퍼 변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찌되었건 우리 대학서 강의만큼은 여러분들 교정에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좀 잘 되겠죠? 그런 희망은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받아보고 어려운 주제를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2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피해자 학과 또는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 거기에 관련된 또 피해자 학,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피해자 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피해자 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지만은 범죄가 이루어지면 그 당사자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국가가 대신해서 재판을 피해자 편에 서서 일을 하면 가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하죠. 자, 그런데 조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는 과정에서 처음에만 피해자가 피해 당사자로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부터 잊혀진 존재, 사라진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를 안고 살아가. 심하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파탄까지. 자, 이 피해자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범죄와 범죄인의 특성과 성격들을 하려면 그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피해자가 더 나쁜 경우, 더 나쁜 경우보다도 아무튼 피해자가 그 범죄에 미친 영향이 오히려 더 큰 경우들도 있죠. 또 늘 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당할까? 이런 파악을 함으로써 범죄인과 피해자의 유형까지 파악해낸다면 우리가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오면서 피해자의 더 인권과 그 사람들의 어떤 소외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존감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슴에 갖고 있는 어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피해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는데 자 이랬을 때는 재판의 증인으로 또 거기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가해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교도소에서 또 언제 나오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서 내 안전도 문제고 또 그 사람과의 화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피해자하고 관심을 쭉 그런 쪽으로 더 피해자 중심을 피해자를 위한 관심을 가져오다가 최근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드는 게 피해자에 대한 원조의 부분들. 우리의 보호관찰도 이제 특히 갱생보호 쪽에서 지금 법무부 복지공단의 주요한 업무의 성격으로 이제 피해자 원조를 예전에는 가해자에만 관심 가졌어요. 가해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직업 심화 훈련을 시키고 일정 기간 보호를 해서 내보내는 뭔가 그런 역할들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일부 학생들에게는 채점까지 했는데요. 아직 한두 명이 덜 받아서 정말 정리를 잘한 리포트들. 피해자란 무엇이고 피해자 학은 어떤 의미인지 의의인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피해자의 목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피해자와 보호관찰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쓰셔야 돼. 어떤 글이든지 시험이든 리포트든 주어진 주제에 대한 걸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뭘 요구하는지. 무엇보다도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제를 이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제가 주는 그랬던 그게 나오는 어떤 개념과 관련성을 파악해봐.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 조사와 수집을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냥 어느 자료를 봐서 피해자기란 무엇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연결이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편집과 정리를 할 때는 주어진 주제와 관련성에 따라서 목차를 정하고 목차에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 그게 잘된 논문이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2, 3페이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습 겸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그 관련성을 잘 정리했구나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점수들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이 학생도 96점부터 96점도 꽤 있고요. 90점대, 뭐 80점대도 있지만 그 개념과 관련성 이걸 논리적으로 대부분이 잘 정리했고 결론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레포트 쓰느라고 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전부 보호관찰의 변천들, 기능들, 다 또 최근의 경향들 모든 게 한번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각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물론 하죠. 그 나라의 개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최근의 동향들은 각국은 보호관찰을 해서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동향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의 특성이나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특성들을 영미를 중심으로의 특성 영국과 미국 여러분들 익히 공부를 했죠? 프로베이션적인 어떤 발생 국가들. 그 다음에
포롤 쪽에 중점을 두었던 유럽의 특성들, 그리고 나중에 전파돼서 각국의 보호관찰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한 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경우들, 아시아권에서는요. 또 좀 아시아권에서 가장 보호관찰을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다양한 방법들, 피해자 원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미국에서 최근에 중간 제재로서의 보호관찰들에 대한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본 다음에 전 세계 동향을 좀 살펴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